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지만 거리에서,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매일 만나고 계신 거리의 운동가 한 분 계시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모시고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말 귀하게 모셨습니다. 백은종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입니다. 예, 자 대표님 지금 광화문에 나가서 사실은 노숙 투쟁하고 계신 게 지금 3주가 지났습니다. 예, 오늘째로 딱 3주. 예, 예. 여전히 이 싸움이 끝이 나가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하는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너무나도 뻔한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현재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거기 들어갈 때는 뭐 일주일 내로 끝이 날 거다. 예, 지금 윤석열의 계엄은 분명히 내란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란 모르는 사람이 없고 헌법재판관들은 판사로서 법률에 의해서 이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낼 게도 하는데 여기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 헌재 재판관도 양분된 것 같아서 지금 헌재가 선고를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양분이든 일관성이 있든 국민을 상대로 이게 정말로 고통을 의도적으로 주지는 않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윤석열 탄핵 선고에 대해서 과연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하냐,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힐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민심의 사나운 비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현재 모든 어떤 정치적 분야가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그런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늦추고 있는 부분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네. 예, 헌법에 의해서 선고를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배후의 어떤 조정을 받고 하지 않나. 뭐 조종을 받는지 압박을 받는지 협박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운동가로 계시는 우리 초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면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이제 미루고 있죠? 우리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은 하는데 실제 그 내막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지금 미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추론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뭐 헌법재판관 중에 다수는 윤석열 파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거기 어느 정도는 그걸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윤석열 내란에 오히려 이쪽이 힘이 커지면 그걸 반전시키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윤석열 정권 들어서 임명된 현재 재판관들은 법보다는 정치적 논리나 종교적 세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가 느려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대표님은 배후에 누군가가 뭐 소수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힘으로 작용을 해서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어라 또는 뭐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도록 압박을 행사한다라고 의심하고 계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계엄 이후에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이 됐을 때 이제 거기서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이 되면 내란 일당들은 지리멸멸하고 항복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구속된 후부터 뭔가 좀 이상하게 그 탄핵 여론도 좀 더 오히려 약해지고 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집회도 더 강도가 강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국민의힘 태도도 처음에는 좀 수긍하는 척하더니 다시 반전이 돼가지고 이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뻔뻔스럽게도 탄핵 반대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가 왜 구속이 되고 내란 우두머리의 어떤 지령이 내려지지 않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희 서울의 소리는 거의 한 달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란 배후는 따로 있다. 윤석열이 아니다. 네. 김건희를 잡아야 내란이 끝난다고 지금 우리가 주장한 지가 한 40일 된 것 같아요. 한 달 보름 정도. 실제로 윤석열이 구속됐지만 결국 상황이 종결되지 않고 이렇게 더 번지면서 윤석열 탈옥 이후에 이제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라고 이제 강하게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저희는 뭐 거의 확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건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을 조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본인이 조정하는 거죠? 지금 김건희는 현재 뭐 대한민국 권력을 다 지금도 행사하고 있다 저희는 봅니다. 네. 예, 뭐 경호처장 고성영장 기각으로 받쳐주고 있죠. 또 현재는 한덕수 대행이지만 전에 최상목 대행, 김건희 지시대로 움직였다고 저는 보고 또 이 최상목의 행보를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다 그 내란 공범들을 위한 그런 행보만 보였지 내란에 대해서 질책 한마디 한 일도 없고 또 심우정 보면은 윤석열 협박위에 즉각 항고도 안 하고 또 그 경호처장 구속영장 심사 때 검사를 들여보내지도 않는 건 너는 이 사람들도 결사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는 게 그 내란 전에 계엄하기 전에 다 이 사람들과 어떤 소통들이 있지 않았나. 김건희가 생각하기는 내가 죽으면 내가 내란으로 죽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것 같냐. 이런 걸로 그 사람들을 그 어떤 압박을 한다. 압박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시니까 뭐 전화를 한다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지금 뭐 들리는 뭐 소식도 그렇지만 김건희는 뭐 잠자는 시간에는 전화통을 들고 있었거나 그럴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석방돼서 이제 같이 뭐 이 얘기를 하겠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전화를 돌리면서 어떻게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역전을 시키고 다시 권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잔머리 술수가 또 능수능란하고 화술도 좋은 사람이라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고 내란 전 계엄 전에도 윤석열이 김건희 모르게는 이 일을 절대 하지 못했을 거다. 이미 깊숙이 김건희와 상의를 했다. 또 노당원 점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탄핵되고 민심이 어떤지를 알고 파면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어야 한다는 이런 강력한 움직임 속에서도 김건희는 사실 힘을 잃었다 또는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라고 보면 자, 여기에서 찬존하고 있는 또는 김건희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김건희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종결되고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내란 세력으로 분류되는 순간 자신의 미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건희가 힘을 쓰고 있다는 전제로 본다면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김건희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느냐. 뭐 초반에 윤석열 내란 이후에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탄핵 찬성자도 나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런 발언하는 사람이 김상욱 의원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김건희 말을 왜 듣냐? 네. 내란의 전부 그 어떤 동조자들 예. 또 사전에 뭐 상의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닌가 생각이 들고 김건희라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해도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조차 않는 그런 아주 병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자신이 하는 일은 모든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신은 뭐 아마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망상까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생각을 안 바꾸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한때는 절망도 했겠죠. 예. 뭐 이재명 총으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절망도 있지만 그런 절망보다는 새로운 어떤 반전을 모색하는 술수를 부르고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동조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뭐 한 7, 80명이 김건희 지시대로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힘이 되고 심우정이가 동조해주고 최상목이 동조해주고 한덕수가 동조해주니까 김건희가 날이 이제 끝났구나 하다가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 아닐까 봅니다. 다들 김건희를 배척하고 김건희 전화도 안 받고 김건희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지금 현 상황이 왔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로는 절대로 통제가 안 되는 수준이다. 예. 그러면 그 배후에 김건희가 오히려 진두지휘를 하고 있을 것이고 탄핵 국면 이전에 있는 비상기업도 김건희가 주도해서 다 만들었던 것이다라는 전제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한 3명 정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아예 나는 각하하겠다라고 발언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김건희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계십니까? 뭐 김건희 성격이면 헌법재판소 전화번호를 알면 직접 전화라도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헌재 재판관한테 전화를 하겠냐 하지만 예. 나는 김건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통화만 된다면. 예. 직접적인 뭐 압박이라고 할까 협박이라고 할까 뭐 이런 거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지금 뭐 정영식 재판관 뭐 누군가 그도 임명했잖아요. 어디에. 예. 이런 사람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탄핵 기각시키려고 그런 술수를 부리고 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실제 그런 전화나 또는 외부의 이렇던 압력이나 압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뒤집어서 오히려 기각이나 각하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위협을 느낀다거나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뭐 헌법 재판관들이 누구의 압박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머릿속에 어떤 헌법과 법률보다는 정치적 원리, 네. 종교적 세뇌가 더 깊숙이 박혀 있다. 네. 박근혜 탄핵을 시켰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그 당시 뭐 박근혜 탄핵 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그 탄핵을 인용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헌재 재판관을 그만두고 아무리 봐도 종교에 세뇌된 것 같은데 예. 인권위원장으로 가더니 이번 윤석열 내란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인권위원장으로 발언하는지를 뒤집어 보면 네.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이념적, 종교에 세뇌되면은 우선 그 목숨보다도 그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헌법과 법률은 뒷전이고 그런 그 생각으로 지금 그렇죠. 원래 누가 봐도 3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이번 내란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기각 판결문을 쓸 수 없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뒤집어지잖아. 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현재.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참 자, 그러면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일부 헌법재판관이 영향도 받고 세뇌도 됐을 수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자, 그렇게 그럼 이 보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바꿔서 8대 0이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지금 매우 희박하다. 근데 저는 6대2만 돼도 문영배 예. 그 직무대행이. 선고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6대 2가 되면 그래도 밀어붙이고 선고를 할 것인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이제 좀. 저는 그런 우려를 보고 있는. 자,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를 믿고 기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이 나서야 된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헌법 재판관 뭐 다는 아니지만 헌법 재판관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응징에 나서야 된다. 응징. 예.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잘못을 깨달아 뉘어주도록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예. 혼을 내줘야 된다. 그 뭐 8명 헌법재판관 중에 뭐 몇 명이라고 하지만 전체를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 누구를 꼭 집어서보다 전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분노를 표출시키고 헌법재판관들을 그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뭐 박근혜 탄핵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그 정권 때 집회를 계속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그 당시도 네. 대통령도 많이 사람이 모이니까 뒷동산에 가서 아침 이슬 부르면서 사과도 했죠. 네. 박근혜 탄핵 때도 뭐 100만 200만 나와가지고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을 전부 그 인용해서 탄핵이 됐고 지금 현재 헌법 재판관들뿐 아니라 국민도 이 저쪽에 윤석열 지지 세력의 집회가 없이 우리가 광장에 나와서 100만 200만 명이 나와서 박근혜 탄핵 때 같이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현 상황이 많이 달랐을 거다. 예, 예. 지금 맞불 집회를 하는 게 그 전광훈이나 뭐 소년보 등등 이런 사람들이 맞불 집회하는 게 이 광장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네. 내일도 집회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 한 번도 그 광화문 광장에서 제가 21일 동안 지금 농성을 하는 가운데 만족스러울 만한 사람이 모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씀은 한 200만 명 정도 모여서 정말로 국민이 어떤 힘을 지금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언론부터 달라지고. 예, 지금 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 예. 흔들림이 있을 거고 헌재 재판관들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갤럽 여론조사 예. 탄핵 찬성 그 60% 예. 반대가 36%가 나왔는데 그걸 70% 80%까지 끌어올리는 건 광장에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게 제일 빠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한 2% 정도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예, 예. 그걸 또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더 봅니다. 끌어올리면 어쨌든 민심이 뭔지 시민의 힘이 무엇인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판세가 정리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되돌아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헌재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 못했는데 복귀해서 윤석열 탄핵이 작년 12월 14일 날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정도의 국가적 좀 혼란과 그리고 지금 그 경제의 지금 난맥 이런 것들이 좀 덜 생겼을 것 같은데 초심 대표께서 되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뭔가 실기를 해버렸나라는 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뒤돌아보는 걸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 뭐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예. 윤석열 정권의 어떤 내각이나 이런 공직자들도 전부 이제 돌아서서 그렇게 갈 거다 이제 야당도 생각했겠죠. 네.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내란으로 이쪽을 죽이겠다 했잖아요. 예. 그럼 더 강하게 그 당시에 뭐 일부에서 그런 의견도 나왔지만 내각을 그냥 총사퇴 시켜버리고 총사퇴시켜.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내각에 들어갔던 계엄 때 들어갔던 그 국무위원들은 총사퇴를 시키고 예. 탄핵을 하고 탄핵을 시켜버리고 어떤 국회가 더 주도권을 잡는 국회의장이 주도권을 잡는 그런 방향으로 왔어야지.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 국무총리 다 앉혀놓고 이 내란을 종식시키려고 했던 게 굉장히 실책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자, 이들이 이제 탄핵이라는 것을 국회가 결정했으니까 따라올 것이고 항복할 것이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원만하게 탄핵으로 가고 그 뒤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상식적으로 다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이 아니라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국무위원들이 주도하면서 한덕수 탄핵 때도 돌아왔고 최상목 탄핵 직전에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아무런 수단이 없이 이렇게 다시 우리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다시 몰렸다. 그 원인이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고 중요한 것은 언급하셨듯이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아까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거리로 좀 나가서 숫자를 훨씬 더 좀 키워서 힘을 보여주자는 것이고 민주당이 당장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초기 대응을 아까 얘기했는 초기 대응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예. 그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 초기에는 여론도 윤석열 지지 여론이 10%대 있었는데 지금은 3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여론도 초기같이 만들려면은 민주당 대응이 그냥 주저없이 전진해 나가야 된다. 주저없는 전진. 주저없는 전진뿐이 지금 그 다른 방법은 없다 보는 거죠. 여기서 정치적 타협을 하거나 또 뭐 역풍을 얘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우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 내각 붕괴 탄핵 전체 탄핵에서 다시 국회가 주도권을 잡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고려해볼 상황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가 계속 판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지금 한덕수 대행이 그 마흔역 헌법재판관 임명만 해도 어떻게 6대 3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조차 안 하고 있는 거는 헌재는 5대 3 판결은 저는 못 할 거라고 봐요.
네. 예, 그러면 그것도 위헌이잖아요. 예. 40역이 들어와가지고 5대 4가 되면 몰라도 안 들어오고 5대 3으로 판결하면 그 위헌이잖아요. 지금 헌재에서 반명이 정당성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예. 그래서 국민이 수긍하겠냐고. 예, 예. 근데 저는 지금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논설위원 그분 얘기, 뭐 윤석열이 탄핵이 각하나 기각돼 돌아와도 견디지 못할 까는 이 얘기에 매우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을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D-Day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뭔가 가시적 조치가 없다. 두 가지죠. 하나는 마흔역 재판관 임명, 그리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전면적으로 국무위원들, 즉 총리와 장관 전체를 탄핵시키면서 국회가 중심이 돼서 국가 경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문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는 이거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 후폭풍이 걱정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후폭풍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적이 나를 죽이려고. 다 명단도 나왔잖아요. 죽일 사람. 예. 그렇게 내란을 해서 이제 실패했잖아요. 적이 나를 죽이려 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적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역풍 이 얘기 하는데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또 나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까지 죽일 수 있는데 또 우려하는 사람까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역풍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뭐 휴색분자라고 그럴까? 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분들의 생각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민주당 야당 전체가 단결해서 강공으로 펼쳐야 되는, 내가 강경파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단이 있냐. 그러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각 봉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는 분들은 대책을 내놔봐라. 그럼 이걸 네. 돌파할 대책을. 그럼 윤석열을 다시 지금 내란 수기를 다시 국군 통수권자로 모셔 앉히겠냐. 이걸 나는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정치적 타결 방법 중에 하나로 자,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압박하거나 설득해서 만약 빨리 임명하라. 이렇게 되면 재판관이 구인으로 완성체가 된다라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실성이 없다 있다. 저는 이제 전쟁 중에도 예. 뭐 충분히 협상, 대화는 예. 하는 거니까 예. 한덕수 총리를 설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누군가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최상목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설득이 되겠냐. 뒤에 누가 있잖아요. 네. 김건희가 버티고 있는데 김건희만 없다면 설득이 될 수 있고 진즉 좀 기가 꺾이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많이 그쪽 방향으로 갔을 건데 지금 딱 버티고 있는 내란 배우, 진짜 배우가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어떤 역풍 얘기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조차도 나서서 지금 마흔을 임명할 가능성이 없다. 이제라고 봤을 때는 정말로 이제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이 되든 아니면 종합적 최종 결론이 되든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통해서 상황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제 보는 것이고 그 시기의 끝지점, 즉 한계 지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시민사회 단체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24시간 풀 농성에 들어가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 지금 비상행동이나 촛불을 주최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민영배 헌법재판관 임기가 18일까지인가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18일입니다. 그런데 뭐 이분이 그 인용을 할 수 있도록 한 15일까지는 뭔가 만들어줘야 인용이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가면 문영배 재판관 임기 마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어떤 윤석열 탄핵 계속 진행되면서 그런 시간이 더 길어질 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문영배 재판관 임기 전에
이게 끝날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 후에 계속 이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상황이 종결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전제로도 뭔가 플랜 B, C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죠. 그쪽에 무게를 더 둬야 된다는 거죠. 그쪽에 더 무게를 더 줘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4월 1일을 기점으로 뭔가 국회가 조치할 수 있는 것에 시한을 마지막 날짜를 화요일로 정해놓고 수요일부터는 모든 것을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총동원해서 조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4월 18일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로 파국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 수보다도 윤석열이 다시 국군 통수권자로 돌아오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전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헌재 재판관 몇 사람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4월 18일 이전에 선고를 하게 되면 기각이나 각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격부터 시작 경제부터 아마 엄청난 타격을 받을 텐데 이걸 막아야 된다. 나라 망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 용산으로 돌아간다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그냥 좌시하겠냐. 용납할 수도 없고 뭐 용산에 수백만 시민들이 몰려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 김진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도 식물 대통령뿐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부분을 민주당뿐 아니라 국힘당 국회의원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서인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좀 그 국힘당에 대해서 그 어떤 경고를 좀 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이 그런 디플랜을 잡고 플랜을 한다면 우리 이제 국민들은 뭘 해야 되냐? 모여야 된다니까. 민주당이 뭘 하면 지금 민주당도 같이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천막당사도 옮겨오고 또 야당 그 야5당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런 걸 진행을 하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주면 민주당 하는 그런 어떤 계획들이 굉장히 힘을 받고 여론 지지도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대로 이제 시민들은 시민대로 이제 함께 움직여서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라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2017년 때와 달리 2016년 17년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뭔가 지금 극우들이 사람들을 끌어내는 힘이 과거보다는 많이 생겼다. 근데 그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극우 논리에 국민들이 동조하는 사람이 한 20, 30% 있는가라는 부분이 저는 좀 의아하고 이런데 현장에서 계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2016, 17년 이제 집회도 저희가 이제 맨 처음 시작을 해서 했잖아요. 박근혜 탄핵에도. 근데 그때는 달라요. 민주당에서 2017년 예를 생각하고 대비를 했다면 굉장히 우를 범한 거예요. 2017년은 지금 국힘당이 탄핵을 주도했다니까요. 권성동이가 탄핵 심판위원장을 했는데 그때와는 180도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사람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그때. 그래도 어떤 여론이 반전 없이 간 거는 국민의힘과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같이 박근혜 탄핵을 했고 헌재 재판관들도 정치적 부담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국회에서 다 동의라고 밀어서 뭐 권성동이 심판위원장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 8대 0이니까 이번도 8대 0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었다. 이번에는 그 국민의힘이 초반에 국민의힘을 눌러줬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절반 이상이 한동훈이 움직이고 할 때 그걸 못하고 그냥 놔두니까 국민의힘이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아?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함께 반대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분은 탄핵은 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지자들도 많잖아요. 국민의힘이 탄핵을 지금 찬성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탄핵 찬성률이 지금 7, 80% 올라갈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구조가 다르다는 말씀이 저도 가슴에 와 닿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어떤 상황을 정리할 때 법과 원칙, 헌법 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자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인사인 정규재, 뭐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대표 그리고 조갑재 대표, 김진 전 논설위원 같은 분들은 자 파면 기정사실로 하고 보수 재건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이 평가할 수 없어요. 정상적이에요 그게. 예, 정상적인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거지. 예. 보수 인사 중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 세 사람뿐이 없지는 않겠죠. 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이런 어떤 농객들 발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세 사람만 얘기하는 게 매우 적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보수 측에 많이 나와야 되고 또 기독교 대형교회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난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 기자들 불러다가 내가 윤석열한테 무속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무속을 믿지 마라 이런 얘기 정도뿐이 안 했잖아요. 네. 무속을 믿는 윤석열을 대선 때 지지해놓고 이미 왕자 쓰고 나오고 김건희 무녀라고 다 보도됐는데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 쪽에서 이 조갑재, 정규재, 김진 같은 분들이 많이 더 빨리 나와서 말씀들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분들한테 호소하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지금 이 혼란이 수습되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간다는 확신 갖고 계신 거죠. 어떻습니까?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평화가 깨지지 않고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어린 청년들이 총알바지가 되지 않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확신보다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힘이 하나씩 모여서 결국 이제 커다란 진전을 그리고 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 대표님 지금 연세가 이제 1년이 훨씬 넘으셨죠. 예. 지금 올해 우리 나이로 하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2년 용띠니까 74살. 74살인데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철야로 노숙으로 이렇게 투쟁하고 계신데 이제 3주가 지났더라고요. 예.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예, 뭐 원래 그 2004년부터 이 바닥에 나와가지고 예. 노숙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건강은 괜찮은데 약간 좀 힘이 드는 예. 기색이 보여서 걱정을 내 스스로 많이 합니다. 좀 더 할 일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준비를 하면서 지난번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한겨울에도 그 현장에서 저렇게 이제 노숙 투쟁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는 백 대표님에 비해서 너무 이제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이제 반성도 많이 했는데 저렇게 하시면 실제 힘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힘든다 생각하면 아마 진즉 쓰러졌을 거예요. 예. 즐긴다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스포츠 게임을 하듯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뭐 잘못되면 어떻게 이런 걱정을 염두에 두면은 바로 힘이 빠져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잘못된다는 생각 없이 된다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띄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일로 생각하고 예. 그러면은 아마 저렇게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존경스럽다는 말씀 이제 드리고요. 저희들이 자막으로 제가 좀 띄워드리고 있는 게 서울의 소리 후원 계좌를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는데 서울의 소리는 실제로 대표이시지만 당신이 단 한 푼의 돈도 가져가지 않고 오로지 제작진들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는 시민들의 후원과 성금으로 운영되는 또 유튜브 채널이다. 거기에서 뭐 별도로 광고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는데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좀 노력과 헌신을 해주시는 백 대표님의 얼굴을 보고 서울의 소리 지원하는 것은 서울의 소리의 제작진과 서울의 소리를
정말로 아껴주는 그런 구독자, 시민들을 돕는 일이라 생각하시면서 제가 자막으로 보내주는 거 꼭 좀 여러분들이 후원과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현장에 그 강전일 상임이사라고 강전호 상임이사님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필 오늘은 또 그 농성장을 철거한다고 종로구청에서 와가지고 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장 상황이 어떻는지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에 종로구청 가로수 정비과에서 지금 현재 경복궁 앞에 비상행동가 야5당 그리고 각종 그 시민단체들의 농선 천막을 4월 1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은 종로구청에서 강제 철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오늘 경고장을 붙이고 갔습니다. 해서 여기 있는 각종 시민단체와 우리 서울의 소리는 강력히 종로구청에 항의를 했어요. 다름 아니라 왜 정광훈은 1년 넘도록 광화문 광장을 점거를 하고 수많은 천막을 쳐놓고 계속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설파하고 있는데 왜 우리 비상행동가 각종 사회시민단체들의 정당한 합법적인 윤석열 파면 농성장은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철거를 하겠다고 경고장을 들고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의 소리는 강력히 항의를 했고요. 또한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이 농성장을 사수할 것을 종로구청에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자 저렇게 현장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총괄이사 강전호 이사 이렇게 함께하면 힘은 많이 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계속 이제 백 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근데 저하고 활동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행복하지가 못해요. 예. 지금 제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활동을 했는데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혼한 분도 많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해져가지고 내가 그분들 때문에라도 뭔가 좀 이뤄놓고 죽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참 빚도 지고 있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또 희생된 분도 있지만 백 대표님도 충분히 헌신을 하고 계시다는 거 제가 잘 알죠. 서울의 소리 대표로 계시지만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다거나 재산상의 뭔가 혜택을 본다는 거 전혀 없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백은영 대표님이 우리 사회에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를 아는 분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현장에서 저렇게 이제 그 천막 농성을 하고 있으면 막 저기에 해코지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엊그제 남태령에 가서도 안정권도 내가 그거 하는데 가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 뭐 오랫동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은 뭐 많이 욕하고 그렇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하나 두려움은 없고 항상 그 사람들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 내가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그 사람들을 겁낼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을 충분히 힘이면 힘, 놀리면 놀리 뭐든지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겁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변의 위협 같은 거를 느끼지만 어쨌든 그걸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 전화번호가 개방되어 있잖아요. 핸드폰이. 근데 뭐 협박 전화 한 통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그래요. 그 제가 백 대표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하나 이제 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진짜 이기게 하려면 우리가 지혜롭게 접근해서 극우의 준동 그리고 국힘의 얼토당타는 논리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 실제로 배후에 김건희까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자세로 이 싸움에 임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행동이 저는 동기부여고 그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행동인데 앞으로 지금 헌재가 저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헌재를 응징할 수밖에 없다. 헌재 재판관이 헌법대로 판결을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헌재 판결은 우리 뭐 어떤 그
그 이상 넘을 수 없는 판결이잖아요. 그리고 법 위에서 최종적으로 국가의 그렇죠.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예, 예. 근데 헌재 재판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헌법대로 판결을 한다면 국민이 저항해서 응징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도 찾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다. 어떻게 응징할 거냐? 이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오도록. 그렇지 않는다면 그 입법부에 국회에서 법률 한도 내에서 네.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어떤 응징 수단을 찾아야 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헌재를 응징하는 어떤 분노라도 표출하는 이런 행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탄핵을 지금 이제 이끌어 오던 사람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탄핵이 되었으니까 헌재가 정상적인 결정을 내리고 윤석열 파면한 뒤에 새 정부를 구성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해왔고 그건 상식이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하고 방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별로 수단이 없다. 이제 이럴 때 정말 응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응징을 하겠다고 각오하고 결행을 한다는 걸 확인해야 이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죠. 뭐 사람이라는 거는 네. 어떤 현 상황에 어떤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헌재 재판관을 향한다면 이 사람들도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압박보다는 더 크게 나는 느낄 거라고 보고 우리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나서는데 저와 서울의 소리가 앞장설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민주당 쪽이고 지금 백 대표님은 시간이 좀 더 갔을 경우에 4월 18일까지 아무것도 결론을 못 내린다면 헌법재판소 응징을 했으라도 국민이 뜻하는 바를 달성해야 한다. 아니죠. 우리도 다음 주부터는 예. 좀 더 우리가 기대했던 헌법재판소가 180도로 지금 변했잖아요. 예. 우리 태도도 180도로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죠. 좀 더 집필을 하더라도 강력한 분노 표출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저쪽에서 지금 그걸 어떤 상식선이 아니라 헌법대로 판결을 못 오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바로 잡아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평화적으로 광장에 모여서 파면하라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그보다 더 강도가 세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대안이 뭔지 여쭤보기도 이제 어렵지만 이제 그만큼 지금 권한이 없는 야당이나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만큼 돌파해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초심님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예. 또 저 역시 서울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금전적, 물질적 후원으로 좀 도와주시는 것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구글과 관련해서는 뭐 광고 창출 이런 게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렵게 지금 서울의 소리를 끌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끌고 계신데 서울의 소리 구독자 또는 스피스 구독자들을 위해서 서울의 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서울의 소리는 지금 모든 그 어떤 현장 행동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방송보다도. 근데 모든 현장 행동은 동기부여. 앞장서 나가면 그 옳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이 함께 뒤를 따라서 나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 지금 현재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전진하고 나가는 데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하다. 서울의 소리는 어떤 사적인 이런 이익을 챙기려지 않는 곳이고 오직 공적인 부분에만 이 얘기를 하는데 서울의 소리가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유지되도록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울의 소리 백은용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서울의 소리를 도와주는 것이 대한민국을 돕는 것이다라고 저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 잃지 말자. 그게 초심인데요. 참고로 백은용 대표의 호도 초심이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백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초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광화문에 나가면 집회 현장에서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초심님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자체가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이고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니까요. 이 방송 보시면서 오늘 오후에 광화문에 혹시 나가시는 분들은 자, 광화문 정문 앞에 있는 그 천막에서 초심님을 꼭 만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서울의 소리를 꼭 후원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초심님께서도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